안녕하세요, 치오쿠입니다. 어제 만든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1편만 나갔고 오늘 이제 그 뒷얘기가 나갈 겁니다. 어제 1편에서 다뤘던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는 국채시장에 대한 어떤 화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집중되면서 시장의 변화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요. 정확히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을 선회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바람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하루하루 더 피치사나 무디스사나 또 어제 보니까 뭐 레리 서머스 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했대요. 전 재무장관이. 그렇게 이제 나팔수들이 이상하게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전혀 왜 뜬금없이 지금 이 시기에 나오지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노리고 나와서 시장의 불안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장은 뭐 지금까지 뭐 연착륙이다, 강세장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에 뭔가 블랙스완처럼 뭔가 지금 채권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집중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더 심상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 거냐 하면서 위안화도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두 가지 일은 뭐 저랑 같이 부하오셨던 분들은 아주 뭐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이렇게 된다 했던 일이 결국 일어난 거니까 우리는 뭐 지금 서머리까지 가지고 있죠. 예측 노트까지 지켜보면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가 이제 그 주요 이제 브릭스 회의하고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두 나라가 이제 1차 성적표를 받고 원투펀치를 어떻게 더 주고받을 것인가. 지금은 잼만 한번 툭 무겁게 던졌을 뿐인데 워낙 이제 1년 넘게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열심히 중국에서 모든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가도록 압박을 해버렸죠. 그리고 수출도 잘 안 되도록 중국 물건 안 사주기로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속에 꼭꼭 숨겨놨던 암덩어리가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부채가 지 스스로 알아서 뻥 터진 거죠. 미국은 고맙죠 뭐. 여기에다가 마침 딱 때맞춰 던진 사실은 근데 이것도 미국이 시간을 노린 겁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을 할지 아니면 다음번 준비된 원고에 그 말이 있는지는 잘 헷갈리는데 그 헝다 같은 경우도 거래 정지되고 나서 1년 6개월인가 2개월 후에는 다시 주식시장에 컴백을 해야 돼요. 뭐 위험이 있어갖고 주식 채권 거래 정지 다 시키고 채무 조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파산된 게 아니면 뭐 무기한 그거 계속 연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 뭐 돈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증권법상 시장에 뭐 1년 6개월이나 2년 뒤엔 다시 컴백해야 됩니다. 컴백했을 때 뭐 이제 그동안 우리 빵에 가가지고 열심히 새 사람 되려고 개과천선하고 성경 공부하고 했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구조조정해서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헝다 컴백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헝다 완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판타지하나. 근데 갑자기 멀쩡하던 우리 비구에 위한 벽계 가드님이 빵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컴백했을 때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이 간을 보고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사건은 미국이 힘들다, 중국이 힘들다 하는 것도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 중국이 터져나가는 더 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계획된 위기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온 사람들에게 알려진 방법들 대충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이거 말고 이제 저와 제 애독자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살펴봤던 것, 진짜로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오랫동안 빌드업 되어 그 은밀하게 준비해온 결정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정말로 그 피치와 무디 수사가 지금 이렇게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그 전 재무장관은 레리 서머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년물 장기금리는 여기서 더 올라가 4.75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잘하면 5%까지도 넘을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미국 채권 시장은 더 불안해지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고, 이거 가만히 보면은 피치나 뭐 무디스나 어제 나온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나 백악관이나 옐런 미 재무장관이 볼 때는 굉장히 밉겠죠. 왜 지금 경제 잘 나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잘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바이노믹스가 짱이야, 우리가 잘했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나와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말이야, 미국 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재정 적자가, 부채가, 은행권도 불 다 꺼졌다 끝났다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밑에서 숯불이 뜨끈뜨끈 다시 재점화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한때는 공무원이었던 전직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 그 사람 뭐 최연소 뭐 하버드 박사인가도 하고 뭐 되게, 그 사람도 유태인 집안의 아주 금수저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도움되는 얘기는 안 하고, 야 미국 지금 금리랑 뭐랑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국채 그러지 않아도 지금 엄청나게 팔 거는 장기채는 앞으로 시장에 계속 쏟아져 나가는데, 국채 사겠다는 미국, 중국은 이제 예전만큼 안 사고 해서 국채도 이제 사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사람은 미국 국채 아직도 인기 좋습니다, 내놨다 하면 완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잘 나갑니다, 맨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전직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택도 없는 사리 마라, 이제 4.75 간다는데 내 말 맞는가 봐라, 이제 5%도 갈걸, 그 얘기하고 있으니 백악관과 옐런 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얘네는 뭡니까, 매국노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난리 났겠죠. 나라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 뭐 전직 재무장관은 도대체 북한 편인지 뭔 빨갱이인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막 뉴스 그 여당 뭐 그 대변인이 나와서 막 마이크 잡고 막 엄청 또 날카로운 얘기들 하겠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정말로 정말 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나라라서 저렇게 자기 소신 있는 얘기를,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누구나 나와서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우리가 얼핏 볼 때는 미국 경제가 흔들려서 미국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미 크게 흔들려도 자기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안 흔들릴 준비를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채권과 연관된,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미국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수록 달러도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향후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 예상 때문에 장기채가 오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환율은 더 흔들리고, 다른 나라 채권 시장, 회사채 시장이 미국 금리가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처럼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다 같이 흔들려 빵빵 터집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일 경제가 약하고 부채가 심해갖고 문제가 되는, 저기 이제 숨이 깔딱깔딱, 제발 미국 언제쯤이면 금리 내리고 우리 다 같이 예전같이 평화로운 시대로 돌아가냐,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알고 하면서 사는 나라 많죠. 우리도 사실 밑바닥에선 깔딱깔딱 하고 있고요. 그런 나라들부터 빵빵 터지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이 짓을 하는 건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면은 또 저 미국 왜 이렇게 또 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니네만 뭐 살자고,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힘든 척 하는 거죠. 자기 나라 강아지 풀어서 자기 나라 강아지가 자기네들 물어뜯게 만들고 자충수에 빠진 것처럼. 그러면 또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미국 저거 봐라, 이제 끝났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전세계 자산시장에 버블을 퍼뜨리는 와중에 미국 자기네들만 살아남아서 차기 기축통화 패권을 그대로 이어가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의 장기적인 그런 뉴노멀을 만들어서 달러는 약세에 빠질 거야 작년부터 틈만 나면 들어왔네요. 그때마다 저는 계속 뭐라고 했나요?
길게 봐서 달러 강세로 간다. 금년에 그랬죠. 어쨌든 정말로 제가 의심해왔던 것처럼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사냥개들 3대 신용평가사들이 정말로 이 미국을 물어뜯는 게 자기들의 어떤 소신이 있어가지고 아주 공정한 언론의 소리로서 공정하게 미국은 이게 잘못됐다고 용감하게 뛰쳐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전세계 국제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업체처럼 제일 문제 있는 분들부터 빵빵 흔들려 터지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여기 뭐가 있습니다 왈왈왈 짖으면 너 창밖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맨날 짖냐 하고 사람들이 창밖에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문 열고. 지금 이 모든 갑작스런 이 미국의 채권 금리 문제하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전부 다 역시 피치와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지금 생긴 거죠. 비구이 위안에 대해서 무려 7단계나 강등시키면서 C등급으로 내려가지고 얘네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생 불가, 파산이라고 봐야 돼. C등급이 그거거든요. 그걸로 7등급 내렸고, 그거 내리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하고 은행권도 앞으로 뭐 7개는 때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전체 금융권도 다 내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짓잖아요. 정말로 그런지 어떤지 이 속에 서로 간에 어떤 커넥션이 숨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국채시장 자기네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왜 어떻게 무슨 원리로 중국 부채를 터뜨린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미국 국채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요, 또 이것이 미국 국채로 연결된 세계 각국의 부실한 채권과 부채 역시도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작게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그랬었고요. 이 미국 중소은행들이 뭐 장사 잘못해서 터진 겁니까? 미국 국채 가치가 떨어져서 얘네들이 터진 거죠.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미국 강남 부자들의 아주 어마어마한 예금들 빵빵을 갖고 있는 정말 부자 잘 나가는 은행이었죠. 그런데도 터졌잖아요. 왜? 미국 국채 때문에 터진 거예요. 연결돼서. 그리고 미국 부채가 흔들렸으니까 미국 은행이 터져야 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살아났고, 아니 어떻게든 구제가 돼서 합병이 되었고요. 대신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있던 세계 5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가 빵 터져서 사망하셨죠. 몇백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미국 국채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미국보다 그것과 연결되는 복잡한 현대 자본주의 채권시장의 이 원리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기축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인 기축통화 나라라서 그걸 어떻게든 메꾸면서 지들은 작은 상처로 버티지만 다른 나라는 거대 폭탄이 돼서 다 죽어 나자빠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작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처럼 4.25%를 찍으면서 제일 높아지면서 전세계 채권시장이 다같이 흔들렸을 때, 작년 10월 말 11월로 넘어갈 때였죠. 그때 보면 어땠습니까? 기억들 하시나요? 영국의 길트채가 연동하여 터지면서 영국 나라가 망하나 보다 불안했었죠. 그러면서 그 또 길트채하고 연관된 유럽 쪽의 모든 도이체방크부터 해서 세계의 연기금들,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벌벌 떨었을 거고요. 대형 세계의 모든 국민연금 기관들, 대형 보험사들, 증권사들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영국 터지면 다들 비상회의 했겠죠? 영국 채권하고 이런 거 터지면 걔네들 회사들이 다 막으려고 자기들이 빌려줬던 대출 다 땡기면서 회수해갈 텐데 우리 거기 물린 거 얼마나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말은 안 하지만 계산하고 씨 터지면 둠스데이 다 같이 죽는구나 그러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잘 넘어갔죠. 미국이 한번 봐줘서. 봐준 것도 괜히 봐준 게 아니라 지금 터뜨려봤자 중국은 별 피해가 없겠는데 해가지고 뒤로 늦추자는 겁니다. 즉 모두가 서로의 미국 채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의 채권들을 담보로 큰 레버리지 거래를 몇 배짜리 레버리지 신용거래들을 그러면 안 된다 국민들한테 위험하다 하면서 지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얼마 정도인가 정확히 파악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결국 요즘에 이 문제는 미국 채권의 문제는 나비 효과가 돼서 때마침 지금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 오랜 주식 거래 정지 기간 한 2년 동안 주식 거래 정지 기간 헝다 같은 거 보십시오. 문제 터지고 나서 채권 채무 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채권도 거래가 중지가 되고 주식도 거래가 중지가 되고 1년 2년 동안 열심히 구조조정 들어갔었죠. 채권단하고 협상하고 그러지만 요새는 왜 다시 주식시장에 컴백했나요? 왜냐면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즉 오랜 시간에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깨고 다시 별 소득 없이 시장에 재출연한 이런 중국의 거대 부동산 업체들 헝다 화양연인가 지금 판타지안가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가공한 부채를 다시 한번 미국 채권이 흔들리면서 같이 모두 다 전 세계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자극받게 됩니다. 작년에 10월 말에 길트채 터질 때 금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CS 크레디트 스위스가 터질 때 왜 중국은 그러면 이런 건설사들은 왜 그때는 말이 없이 멀쩡했나요? 그때는요. 헝다 사태 이후로 2년 전에 있었던 헝다 사태 이후로 모든 그런 부실 부동산 업체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요. 증권거래소에서 일시 퇴출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들의 채권들 역시도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과 지금까지 2년여에 걸친 채무조정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 이런 채권시장의 폭풍 미국 10년 물금리가 4.25% 작년 10월 말에 한번 올라가고 지금 어제 4.25 더 돌파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결국은 돌파시켰죠. 그때 여기 지금 종가가 4.25 미치였는데 지금 어제 종가가 4.25 위로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많이 뜨고 있네요. 즉 그때보다 더 국채시장의 위험성으로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요. 세팅을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작년에 터지려 했을 때랑 금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크레디트 스위스 터지려고 할 때도 그때는 바로 이런 부실한 중국의 이미 2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헝다나 판타지아나 완다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미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채권거래도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 태풍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그들이 그런 회사들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아주 망해가지고 청산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면요. 언제까지 거래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년인가 지나면 1년 6개월인가 2년 지나면 다시 자본시장에 컴백해서 출석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헝다가 시장에 돌아온 겁니다. 나 살았어요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오기 싫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완전히 퇴출되고 회사 완전 해체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때마침 돌아온 때가 된 거예요. 그에 맞춰 다시 시장에 재출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놔야죠. 너 2년 동안 빵에 가가지고 마음 고쳐먹었다면서 얼마나 착해졌나 보자. 보니까 그간 얼마나 구조조정으로 노력을 했나 봤더니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부채는 오히려 더 커졌고 영업이익은 어떻게 그럼 내기 시작했냐 했더니 그동안 축적된 영업 손실만 2년 동안 더 거대해졌고 속속들이 이런 게 드러나니까 그 나온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일시에 컴백하자마자 주가는 대폭락, 채권은 다시 한번 똥값. 이제는 거기에 돈 빌려줘서 얽힌 신탁 회사들까지도 아이고 2년 동안 마음 잡아서 착해진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두부까지 삶아서 준비했는데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돈 빌려주는 신탁 회사들까지 다 같이 흔들리면서 중국 금융시장에는 이제 부정적 영향을 딱 끼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겁니다. 모든 타이밍이 다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 헝다가 무너질 때는 아유 헝다 왜 그랬대요. 우리는 그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확장 안 하고 경영 잘했죠 해가지고 야 헝다가 무너졌지만 니네는 그래도 중국 건설업계의 희망이다 잘했다고 칭찬받았던 그래서 그 당시 살아남았던 게 바로 벽계가든입니다. 비구이 위안입니다. 제가 저번에 뭐 이거를 벽주원인가 했는데 보니까 기둥주자가 아니고요. 그 개수나무 계피나무 계피라고 한자로 쓸 때 그 개자더라고요. 개수나무 개자인가 그게? 예. 그 생긴 게 그 옆에가 나무 목변 옆에 생긴 게 이제 그 주인 주자인 줄 알았더니 흑토를 위아래로 쌓은 거더라고요. 글자가 작으면 제가 이렇게 잘 노안이라서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벽주가 아니라 벽개원이더라고요. 벽개원 집단 한자로. 벽계가 좀 한자도 되게 웃겨요. 벽계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뭔가 있나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벽계 하면은 청산리 벽계수야 해가지고 그 벽계거든요. 그래서 그 또랑을 얘기합니다. 개자가 그 나무가 아니라 한자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청산리에 구슬처럼 푸른 그 또랑이 개천이 흐른다 해서 벽계수인데요. 청산리 벽계수야 할 때 그 푸른 개천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보통 그 전국 어디나 가면은 그 교회에 뭐 저기 뭐 오리 주물럭 닭도리탕 뭐 이런 거 파는 저기 벽계가든 하나씩 다 있죠. 들어보셨죠? 제 또래분들 벽계가든 요새도 어디 가면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자가 이 벽계원이고 원이 정원 원자라서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저기 벽계가든이네. 이제부터는 벽계가든이라고 부를게요. 편하게. 발음이 비구이위안 너무 어려워. 이 벽계가든이 그때는 잘 살아남았었는데 헝다는 못했는데 너는 우등생이구나 한고 그런데 2년이 지난 동안 중국 부동산 업계가 살아나지 못하고 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벽계가든도 못 버티고 헝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너는 우등생이었는데 하고는 벽계가든이 이번에 빵 터진 거예요. 즉 그동안 골마 터진 중국의 내부 부채 문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관련된 우리가 상반기 내내 열심히 그냥 쟤는 왜 저렇게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저러지 할 정도로 막 시리즈 막 10부작, 11부작, 13부작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잘 버티고 니네는 우리 부동산 업계 중국 부동산의 희망이다 했던 벽계가든이 지가 먼저 죽겠다고 터지고 이번에 같이 나온 겁니다.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은 거죠. 이제 미리부터 여기에 딱 맞춰서 미국 국제시장의 불안감 증폭과 가격 하락, 금리 폭등이 마침 일어난 건데요. 이거를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미국 국제시장의 문제로만 보고서 괜히 미국 걱정들만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요즘 타이밍 좋게 피치사와 무디스사 똥개들이 나와서 짖으면서 함께 일어난 최근의 이 변화는요. 정확히 그 중첩 효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중국 부동산 부채 머리 위로 타격점을 딱 맞추고 명중시킨 겁니다. 무섭죠. 네오가 아무리 세상을 바꿔보려고 해도요. 이 세상을 세팅하고 건설한 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영화 보면 그러죠. 자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오랜 시스템과 치밀한 준비, 계획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린 이미 너처럼 기축통화 자리를 넘보고 이렇게 도전해온 애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 준비가 돼 있다. 설마 자네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거죠. 비구이한 디폴트 컨트리 가든에 대해서는 뉴스들 많이 보셨으니까 자세히 안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와서 이 기사 서머리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마고 이것 때문에 중국 전체 금융위기로 지금 번지기 직전이고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보통 애가 아닙니다. 예. 결국은 남아있는 발행 달러채 비구이안이
위안화 그 채무도 있지만 달러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것과 연관된 전 세계의 달러 채권이 흔들리게 되니까 비구 위안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도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가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아무리 흔들려도 미국 국채 안 팔리는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 국채는요, 웬만하면은 그 나라 망할 나라 아니면은요, 내놓으면은 적당한 범위 안에서 다 팔립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자기 그 채권에 대해서 사겠다는 애가 없어가지고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한 번씩 스탑! 멈췄다가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팔기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 그 나라가 힘든 때고요. 미국은 그런 걱정을 할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게 연결된 채권 시장의 금리가 움직이면서 오히려 외국의 국채나 달러 잡은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이 회사들이 갑자기 유동성이 막히면서 뻥뻥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왜인지 아시겠죠? 즉, 왜 미국이 자기들 국채 시장이 불안한데 이것이 왜 중국의 부동산 업체에 압박이 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고 이득을 못 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 그것들이 다 같이 터집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비구이 위안은 왜 특히 더 문제가 되나요?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마침 이 지옥에서 온 이 미국 말 듣는 머리 세 개 달린 이 사냥개 이 피치와 무디스 중에 무디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이 비구이 위안에 대해서 여기 진짜 여러분들 다 주목하십시오. 전세계 여러분들 정말 여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용 등급을 내리는데 한 번에 7등급을 내립니다. 뒤지라 이거죠. B등급에서 C등급으로 CAA 등급인가? 거기로 7등급을 내리는데 C등급이란 건 뭔 얘기냐면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든 정부와 기업이 서로 합작해서 살려보겠다고 하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살릴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파산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는 게 C등급입니다. 거기까지 내린 거예요. 정말 그냥 결정타 내린 거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몇 개가든 비구이 위안의 신용 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7단계 내리면서 유동성, 차환 위험 고조, 상당 규모의 차환 필요성, 자금 조달상의 제약 등을 반영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어떻게든 비구이 위안에 대해서 컨츄리 가든에 대해서 이제 좀 살려보게 채권단하고 우리가 좀 조정을 해봅시다. 다 같이 사는 쪽으로 하더라도 그 살려고 하겠습니까? 야 니네 보니까 니네는 어떻게 해도 못 살아나는 데더라야. 저기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됐고 닥치고 여기서 서로 손절치고 거래 끝내자. 그런 식으로 지금 돌입하겠죠. 그대로 지금 중국 경제에 폭탄 터지라고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 미국의 국채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지금 움직임이 여기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난리가 났죠. 이렇게 7단계 강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C등급 때려버리면 통상 B등급은 채무 상환 능력이 있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매겨지고 C등급은 파산 위험이 있을 때 매겨진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당국이 긴급 회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중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지금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디폴트가 되면.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아주 발빠르게 지난 10일 비구이 위안의 신용평가를 매우 높은 신용위험인 CAA2로 무려 7단계 강등시키면서 세상의 이목을 더 크게 집중시켰다. 특히 부채 상환이나 기사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거라는 파산 위험성으로 바로 등급을 강등시켰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뼈아픈 조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지금 중국 X 되보라고 지금 물어 뜯었네. 그러면은 이 강아지들이 왈왈왈 짖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시장을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고 등급 매기는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님들이다. 우리가. 설마 너희들 지금 우리가 중국만 X 돼보라고 일부러 막 신용 등급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희들도 알다시피 바로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뭐 했냐? 미국 정부와 미국 금융계, 은행계에 대해서 위험하다. 우리가 용감하게 말이야. 우리 뭐 미국 뭐 바이든 그런 거 안 무서워해. 우린 눈치 안 봐. 우리 용감히 지적했고 그때 막 백악관이랑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갖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길길이 막 날뛰었잖아. 봤지? 니네 봤지? 기억하지? 보다시피 우린 외압이나 정치적 간섭에 굴하지 않는 정말 공명정대한 신용평가 하고 있다고. 내 말 틀리냐?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맞네요. 중국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올 것 같다. 이거 한 번씩 보시고요. 헝다그룹 때보다 파급력이 클 거다. 연쇄결이 올 거다. 중국 부동산 부채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전 헝다 때부터 언급했지만 당장 이러한 중국 부동산 부실에 몰린 달러 채권자들부터 봐도요. 결국엔 서방의 대형 투자 은행들입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중국을 터뜨리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많이 해왔다 해도요. 중국 폭탄이 터질 때 그 여파는 미국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라한테는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중국 망가지면 당장 중국 살아나서 하반기 우리도 같이 좀 잘 살아봅시다는 우리나라부터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제 블룸버그는 비구이 위안이 최종 디폴트를 만약에 선언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다 같이 피해를 입니다.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비구이 위안 채권도 3억 달러, 3억 5천만 달러. 홍콩, 알리안츠, 피델리티, UBS, JP모건 다 많이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데 다 이미 미국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 지금 훈련시켜놨죠. 자, 이제 지금까지 흐름들을 살펴보면 거대한 경제 태풍이 세팅된 이후에 드라마틱하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부터 3대 신용평가사라고 자처하는 것들이 기다렸다가 뒷북 치면서 튀어나와가지고는 사방에 전단지 돌리고 신문 뿌리면서 태풍의 공포, 즉 미국 국채시장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를 시장의 사람들 마음에 지금 열심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흔들리니까 나비 효과가 돼서 연쇄 효과,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그와 연계된 마침 지금 딱 위험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으면서 이제는 중국 전체의 금융위기로 번지려고 무디스가 7등급 강등 때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영향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와 연관된 세계 각국의 전 세계 위기로도 전이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까지도 이제는 슬슬 나올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과연 우연일까요? 왈왈왈왈 짖으면서 무슨 우리를 또 오해하고 야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중국 뭐라 하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용감하게 미국 이거 잘못됐다고 미국 신용등급을 우리가 내린 강아지들이야. 진짜 얘네들이 이러죠? 살펴봅시다. 다음 챕터입니다. 과수원 농사라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농사는 더 어렵네요. 오비 일하기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여기 직접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합니다. 내 다시 태어나도 배농사는 안 한단 게요. 여기 지금 다 이게 떨어지니 배들 보이시죠? 안타깝네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는 빅3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피치 3개입니다. 얘네들은요 어떤 애들인지 이제부터 살펴보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얘네들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연준하고 똑같죠? 국가기관 공공기관 아니에요. 민간기업들이에요. 민간기업들이 지들이 뭐라고 지금 전세계 국가기관과 전세계 사업체들을 다 평가하고 있어요. 참.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인 두 회사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죠. 규모가 제일 크고 피치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있죠. 이 두 회사는요. 어디 회사냐? 미국 기업입니다. 당연히. 그리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나 피치는요. 지금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다국적 기업이고요. 자본 주주 비율이 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서방의 언론 회사에서 자회사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각이 나오시죠? 살펴보시죠. 자,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피치.
역사 잠깐 볼게요. 무디스는요 19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철도 건설 붐 당시에요. 처음에는 철도 회사들에 대한 금융 분석으로 업무를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라는 겁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요, 스탠더드사와 푸어스 두 개가 합병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푸어사가 1860년대에 미국 철도와 수로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찌그만한 회사였고요. 그러다가 20세기 넘어와서 1941년도에 비로소 스탠더드라는 큰 회사하고 합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신용평가하는 그런 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피치사는 1914년도에 역시 설립이 됐는데요. 1997년도 바로 몇 년 전에 20세기 말에 와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계속 미국 회사였지만 그때 이제 막판에 와서 영국에 있는 회사하고 합병하고 지금은 미국의 신문 재벌 언론 재벌인 허스트사와 프랑스에 있는 또 다른 회사의 공동 자본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면서 셋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이 세 회사들이 민간 기업들이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서 그 나라가 들고 있는 외환 보유, 부채, 정치 상황, 사회적인 상황, 외부적인 지정학적 갈등이나 위협 상태들을 전부 고려해가지고 지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모든 기업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보유자산, 부채, 재무 건전도 등을 평가 고려해가지고 지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와,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등급 평가는요,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들, 큰 기관들이 참고하는 매뉴얼이 됩니다. 좀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같은 게 외국에 나가서 이거 어디다 투자해서 돈을 뚫려올까 하는데 저 나라와 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모르죠? 그럼 얘네들이 매뉴얼을 줘요. 야, 여기 다 평가자료 있어. 이거 봐. 이거 얼마입니까? 야, 이거 정기구독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공짜로 한번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해야죠. 매뉴얼이 돼서 봐요.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이 몇 등급이야. 그럼 여기는 일단 우리가 몇 프로 돈을 넣어놓읍시다. 우리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즉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끼치는 영향과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부작용은 뭐겠습니까? 저기에 대해서 등급을 내려버리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이 몇 등급 내려갔네. 그 비율만큼 돈을 싹 빼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휘청하겠죠? 한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잠 안 자고 이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요. 위에 이 세 마리 아무것도 아닌 찌끄만한 뭐 그 사무실 놓고 한 명이 차렸던 게 미국에 있던 기업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지들이 뭐라고 이 신용평가 민간 기관들이 등급을 딱 지들이 잘 알도 못하면서 낮추는 순간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순간 그 나라에 대한 국제 자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변하게 되면서 큰 타격을 줍니다. 이러한 영향은 미국 같은 제1의 강대국이나 기축통화국은 사실 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도요. 이번에 뭐 미국 신용등급 내렸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뭐 출렁했나요? 채권이? 큰 문제 그날 영향 안 받았죠? 하지만 그와 달리 신흥국이나 개도국, 기축통화국이 아닌 즉 국제 정세상 모두가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국가 정책으로 아니야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하고 열심히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있던 나라들이 예를 들면 지금의 중국이죠. 이런 나라들한테는 얘네들이 손가락 하나 깠다가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하면 참으로 매정한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먹인 거예요. 중국에. 한번 그로기 상태 왔죠 지금? 빨리 깨어나야 다음 주에 이제 브릭스 회의에서 뭔가를 할 텐데 일단 다 세팅해놓고 한 방 잽 먹인 겁니다 지금. 맥을 못 쓰게 해요. 우리나라 역시도요. 1997년 외환위기 때 고전할 때요. 어떻게든 우리 괜찮습니다. 한국에서 다 발 빼지 마세요. 우리 지금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잠깐 외환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말고는 기업들 다 지금 아주 잘 나갑니다. 하면서 막 전 세계에 우리가 막 다 막 이러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 좀 제발 좀 봐주세요. 할 때 노력할 때 그때도요. 위에 말한 이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때 우리도 이중으로 크게 힘들었었습니다. 아유 나쁜 놈들이죠. 사실은 이 민간 회사들은 그 이후에 자본 구조상의 이 모회사 위에 엄마 회사들이죠. 이 모회사와 또 그 위에 걔네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림하는 게 정부기관, 미국의 정부기관이죠.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걔네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외압과 입김이 가해질 수 있는 민간기업 세 군데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전 세계 신용 등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기관이 떠도 다 우리 편이고요. 판사도 우리 편이고 검사도 우리 편이고 변호사도 우리 편이고 배심원도 우리 편이에요. 얼마든지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단지 우리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나 진짜 믿는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참나. 실제로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모기지론 금융위기죠. 이때 때도요.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근데 이때도요. 이 위에 세 회사가 리먼 브라더스의 신용 등급을 아주 좋다. 또 이 모기지론, 쓰레기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합성 파생 상품,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모기지론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모기지론 사태라고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기지론, 쓰레기 채권들 파생 합성 상품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뭘 준지 아세요? 트리플 A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일이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도요. 얘네들 믿어야 됩니까? 신뢰가 있나요? 이런 애들한테? 왜 그렇게 뒷돈만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신용등급 잘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 상품들에 대해서도. 즉 얘네들은 이미 공명정대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요. 아주 돈이나 이권이나 외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업적인 기관임이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3대 신용평가사가 먼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낮추고 미국 은행권 문제, 재정이나 이런 건 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뭐 미실현 손실 이런 문제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야, 미국에서 먼저 자기네 나라 자국의 문제를 정권에 정면 대항해가지고 적나라하게 까발리니까 아주 믿을만한 정의로운 기업들이네. 자칫 오해하기 쉽겠죠? 반대로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미국의 벽계가든을 딱 공격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겠죠. 공명정대하게 평가했겠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태생부터 또 해왔던 과거 전력을 봐도요. 미국 민간기업으로서 미국 정부의 입김 아래 있어 왔고요. 이미 과거부터 외압이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공정성은 개나 줘버렸던 전력도 아주 화려하고요. 심지어 빅쇼트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그 당시 다 그 당시에 뭐 증권가에 있던 사람들 다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까발려서 나옵니다. 이 빅쇼트 영화 아직도 안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이 영화에서 보면 그 당시 라이언 고슬링이 나오죠. 뭐라고 하면 그 신용이 없고 굉장히 그 위험도가 높아서 잘 안 팔린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CDO라는 상품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이 상품을 내놔갖고 사람들한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근데 등급이 신용 등급이 높아야 사람들이 사겠죠? 이거 이 쓰레기 합성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들고 갑니다. 어디에요? 3대 신용평가사예요. 무디스나 스탠더드 피치에 들고 가요. 그러면 걔네들이 돈 받고 92%짜리 트리플 A 등급을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실제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모기지 채권은 개똥이고 CDO는 고양이똥에 쌓인 개똥이고 덧똥인데 이거에 AA 등급을 만들어줬다라는 게 영화에 딱 뻔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잘못됐네 얘네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쇼배팅을 하는 거죠. 빅숏이 바로 그 쇼배팅입니다. 빅쇼트가. 신용평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기지 채권 등급을 낮춰주고 이거 잘못됐다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일 터지기 직전까지도 변동이 없어. 아직도 트리플 A입니다. 썩어 빠진 거죠. 가서 직접 왜 그러냐 하고 야 이렇게 쓰레기 채권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왜 지금 아직도 이렇게 트리플 A 등급이나 혹시 몰라서 그러나요? 우리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하고 얘네들이 찾아가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트리플 A 등급 안 주면요 바로 옆 건물로 가서 무디스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트리플 A 등급 주면 고맙다고 수수료줘요. 우리 경쟁사를 찾아간다고요. 돈 먹고 같이 돈 먹는 세상이니까 우리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좋은 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기관들이 나서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부채 문제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인데 이걸 지적하면서 신용평가를 강등시키면 중국으로서는 꽤나 뼈아픈 일격일 뿐만 아니라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공포와 패닉이 전염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시장에서 점점 더 많이 외화 자금을 더 격렬하게 이제부터 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상반기에 미국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던 것처럼 자금 쏠림 현상을 가져와서 앞으로 중국 경제에는 연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봐야겠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사들 한번 보시고요. 이미 뭐 그 몇 개 가든 비구이 위안 말고도 예전에 문제가 됐던 헝다와 환타지아나 이런 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채권이 중국 채권에 대해서 다 지금 야, 더 큰일 나기 전에 더 빼야겠다 하니까 얘네들 살아보겠다고 나온 환타지아나 헝다도 이미 계속 일이 안 풀려서 뒤로 연기하고 있다. 영향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막으려면 돈으로 메꿔야죠. 일단 부채 증가 뻔하지만 중국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속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중국도 지방정부 채권 발행해서 얘네들 지방정부 무너지기 직전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또 쥐어짜내 마른 걸로 쥐어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랑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에서 오히려 단기 어떤 금리 같은 거 인하하면서 시중에 다시 또 한번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죠. 많이는 못 풀어요. 많이 풀수록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상반기에 쭉 빠져나간 외국 투자 자금들이 더 빠져나가니까 많이는 못 풀지만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풀긴 풀어야 됩니다. 자꾸 외통수로 빠지는 거죠. 장기로 치면은.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중국 얘기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하고 아주 흡사하죠. 제가 뭐 예전부터 쌍둥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 모든 세팅들이 결국은 일제히 미국 국채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이 미국 국채시장이 지금 터질까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피치와 무디스가 나서가지고 떠들면서 미국 국채시장에 대해서 다들 술렁술렁 움직이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것이 중국 부채와 전 세계의 다른 부채 문제로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바로 엊그제 뉴스인데 3일 전 뉴스네요. 홍콩의 리카싱은 우리도 한 번씩 들어봤죠. 홍콩 최고의 부동산 갑부 리카싱. 근데 얘네들이 홍콩에 지어놓은 신축 아파트를요.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의 다 싼 가격에 팔고 심지어 7년 전 주택가격 수준으로 몽땅 폭탄 세일 급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랑 홍콩이랑 부동산 시장이 크게 무너질까봐 지금 다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막 던지고 있다는 거죠. 미리부터. 좀이라도 싸게라도 팔 수 있을 때 팔아보자 하고 이미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그동안에 너무나도 부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잘 다루지도 않던 미국 연준의 QT의 효과를 이제서야 이제 언론들이 피치와 무디스가 멍멍멍 짖으니까 이제서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것이고 금리 인상보다 그로 인해서 이번 위기는 국채 시장에서 올 거다. 그림자 금융에서 올 거다. 그리고 그 여파가 세상의 주요 연기금, 보험사 등의 큰 손, 높은 레버리지로 고리스크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큰 기관들이 사실은 미국 국채의 미실현 손실을 다 들고 있고 쉬쉬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림자 금융이 이번 위기에서 제일 위험도가 높을 거다 하고 꾸준히 제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온 사항이죠. 그런데도 지금 지난 1년 동안 언론들은 QT에 대해서는 진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진짜 50년 전 첫사랑 가끔 살면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드물게 언급합니다. 심지어 지난 6월 금리 동결로 쉬는 와중에도 QT는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됐는데도 말이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서 어쩌다 한번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QT가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봤자 0.25% 정도 금리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 하는 그 정도 효과일 거다. 근거도 없이 가볍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말았어요. 근데 이것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물가가 연준 목표 근원 물가가 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요, 정말 확실한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지들 맘대로 정해놓고 따르고 있는 도시괴담 수준의 주장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0.25%일지 어마어마한 더 큰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QT는 지금까지 1조 달러 정도를 1년 동안 줄여왔는데 앞으로도 예정이 금리를 인상하든 금리를 동결하든 앞으로 그것만 사람들이 보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착착착 계산적으로 언제까지 내후년 2025년 중반까지 계속 할 거랍니다. 1조 5천억 달러를 더 줄여갈 거래요.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다 멈춘다 동결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QT는 무조건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중반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 QT만으로도 이제 그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사실 이 모든 현상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 세팅의 9할 정도, 90% 정도는요. 이미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 QT가 사실은 다 해놓은 겁니다. 이번에 피치사가요. 지난 6월에 한번 그 지역은행 도산 때문에 미국 금융산업 전체에 대해서 등급을 AA 등급에서 AA-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번에 피치가 또 경고를 했는데요. 무디스 말고 피치가 무디스가 나섰는데 이번에 피치가 한 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사면타예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기들이 금융산업의 운영 환경 점수를 예전에 한번 내렸는데 이번에 2A에서 1A로 등급이 A가 3개 있으면 높고 그 밑에다가 A 2개짜리고 그 밑에가 A 1개짜리 그 밑에는 B 3개짜리 그 다음에 B 2개짜리 B 1개짜리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항상 그 다음에 C 3개짜리 C 2개짜리 C 1개짜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지금 그 전에 한번 2A에서 2A-로 살짝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2A에서 1A로 자기들이 강등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또 하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그 금융산업 전반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은행들은 이 금융산업 전반의 그 점수를 높아서 매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은행에서 제일 신용 등급이 좋은 데가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데 여기가 2A입니다. 2A- 등급. A가 2개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앞으로 아니야 니네들 더 문제가 있어 하고는 미국 은행업계 전반 금융업계 전반을 2A에서 1A로 낮추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A로 강등이 된다는 겁니다. 지들이 전체보다 더 잘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A였던 JP모건 같은 애들이 1A로 나가면 1A 자리에 있던 애들은 그 밑에 B 3개 트리플 B로 떨어지는 거고요. 트리플 B 밑에 있는 애들은 트윈 B나 아니면 1B로 떨어지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을 볼 때 트리플 B까지만 해주고 트리플 B 밑에 B 2개짜리나 B 1개짜리는 완전 쓰레기 정크본드라고 해가지고요. 거기는 진짜 인생 막장들이 가서 돈 놓고 돈 먹게 할 때 하는 투기판이지 이런 점잖은 큰 어떤 투자 기관님들은 그런데 위험 부담 가지고 그런 쓰레기 등급 채권에 투자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런데 이렇게 미국 은행 등급 전체 등급을 2A에서 1A로 내리면 그 안에 제일 높게 있던 JP모건이나 뱅아 같은 2A짜리도 자연스럽게 그거보단 낮은 1A로 강등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다리처럼 따다다닥 밀려서 모든 등급들이 다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되는 순간
저 맨 뒤에 있는 애가 트리플 B짜리가 그 밑에 투기 등급으로, 투자 적격이 아닌 투기 등급으로 강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순간에 거기에 투자해 있던 큰 기관들의 투자금은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휘청하면서 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가 있다는 겁니다. JP모건과 같은 최상위 기관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미국 은행이 연쇄적으로 다 한 단계씩 강등이 되고요. 하향되고요. 이 경우에는 현재 투자 적격의 하한선인 트리플 B 등급을 보유한 소형 금융회사들이 전부 졸지에 그 밑에 있는 투자 부적격 등급이 되면서 투자금을 못 받아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피치가 나와서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요. 무디스가 나와가지고 은행권이 문제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피치가 또 한 번 나와가지고 미국 은행권 우리도 문제 있다고 본다면서 또 경고하고 앞으로 이럴 수도 있어 하고 나온 겁니다. 3연타네요. 이게 언제적 뉴스죠? 8월 15일 광복절 뉴스구나. 엊그제 뉴스. 그래서 제가 좀 낯설었군요. 그러면은 그때는 회사채 시장에 일대 파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웬만하면 그 전에 중국이 먼저 알아서 터져주길 좋겠죠. 굳이 막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 피치에서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진짜 니들 앞으로 이렇게 은행업계 전체를 강등시킬 거야? 하는 거 봐서 그럼 은행이 잘하고 앞으로 지금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모두 회복됐다고 파월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경고뿐이고 실제 그러진 않겠지?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안 그러고 싶어도 앞으로 또 연준이 하기에 달렸다. 그게 뭔 얘기냐? 만약에 연준이 지금 인플레가 진짜 안 잡혀가서 어쩔 수 없다 하고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한 번 더 땡기면 그때는 그만큼 고금리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은행들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채권 금리도 더 오르게 될 거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은행의 미실현 손실들은 더 커지니까 그때는 아무리 뭐 은행이 지들은 다 튼튼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도 연준이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8월 쉬고 9월이나 그때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지금 이 은행들 전부 신용 다 또 일시에 다 내릴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저기 회사채 시장에도 일대 파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미국 국채도 흔들리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어퍼컷이 날아가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 한 번 더 빵빵 터지겠죠. 즉 이건 뭡니까? 지금 이번에 퍽 한 방 저기 잽 날린 거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뭔 일이 빵 터지지 않고 잘 버틴다면 두 번째 날릴 펀치도 지금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구실을. 이처럼 피치와 무디스가 보니까 참으로 결정적인 이 사냥개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죠. 채권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모두의 투자 리스트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수많은 관련 은행들이 채권 조달 비용이 일시에 올라가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지면서 신용은 경색되고요. 그러면 모든 움직임이 이렇게 신용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해 빠르게 경색시키면 신용 경색에 따른 금융 위기가 오는 건 자명한 거죠. 이 말은 곧 마침내 중국이 미국과의 금리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더욱더 외국 자본의 탈출 엑소더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니네 경기 부양하려면은 저기 금리 인하 해야지 아무리 옆에서 찔러도 우리가 바본 줄 알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버텨볼 거야 하면서 금리 인하 안 하고 한 달 동안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봤죠? 중국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침내 이 부동산 업계 문제가 벽계 가든부터 해서 지금 빵빵 터지니까 더 이상 그리고 미국 국채가 막 흔들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어제 뉴스처럼 소극적으로 찔끔찔끔 내리긴 하지만 엊그제 뉴스처럼 뭐 단기금리 뭐 내리고 뭐 지금 하루짜리 뭐 지금 일주일짜리 그런 거 다 금리 막 0.0, 0.1씩 내리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장에 뭐 111조 원인가 지금 유동성을 당장 급하니까 풀었죠. 돈을 풀면 안 되는데도 또 푸는 겁니다.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요. 당장 폭탄 터지는 거 막아야죠. 그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또 연준이 미국 연준이 드라마틱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야 우리 어쩔 수 없이 금리 더 올려야겠다고 만약에 나서게 되는 순간
그러려고 저는 지금 모든 세팅이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예고한 것처럼 신용평가사들이 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국 금융계 전반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고요. 그러면 진짜 채권시장이 들썩이면서 다들 야 미국 진짜 뭔 일 나나보면서 크게 쓰러질 것 같이 혼란스럽겠지만 사실상은 이미 모든 소방훈련과 방제책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해온 미국은 생각보다 잘 그럭저럭 버텨낼 거고요. 대신에 다른 취약국가의 취약부채부터 정말로 못 터치고 빵빵 못 버티고 빵빵 연쇄적으로 터지겠죠. 결국 이겁니다. 옛날 영화 제목인데 라스트 맨 스탠딩. 다 죽고 끝까지 살아남은 서 있는 사람은 누구겠냐 이거죠. 미국이겠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한쪽 무릎 꿇을 때 나머지는 다 배 깔고 자빠진다고요. 이렇게 모든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안정된 마당에 뒤늦게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액션을 취한 것. 또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선회로 채권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일었는데 거기에 중국 부동산 문제들이 표면 위로 불거졌을 때 지금을 우리가 기다렸다 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뒷북치면서 지금 짖기 시작한 것. 무디스 역시도 은행 금융권 등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시기는 지나가고 이제는 다 치유됐다 했는데 뒤늦게 치고 나온 것. 역시나 그러면서 미국 국채와 회사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게 역시 분명 뭡니까? 너무나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락이고 우연이라 보기 힘들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상당히 색안경 끼고 이거 노린 것 같은데 생각들 드시죠? 시장은 사실 인간 세상의 축소판이죠. 그곳은 감정이 지배합니다. 인생을 관찰하듯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욕심을 파악하게 되죠. 그 안에서.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논리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바로 사람들의 심리를 바로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월 15일에 바로 이틀 전에 미국에서 7월 소매 판매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좋게 나왔죠. 월등하게. 즉 지난 7월 미국의 소비력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냈고요. 이거 항목별로 해석하는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어떻게 보냐.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미국이 침체 없는 연착륙을 할 거다 하는 이걸 뒷받침해주는 아주 호재였습니다. 야 미국 경제 너무 튼튼해. 이제 연착륙이다. 잘 나가겠지. 이제 인플레도 잘 잡혀가고 있으니까 강세장이네. 시장이 붕 떴어야 되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냐. 미국 7월 소매 판매가 0.7%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미국 시장이 뜨다가 그날 하루 만에 갑자기 중간에 채권 시장이 어떻고 술렁술렁 하면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불안감이 자극되니까 감정을 자극했죠. 감정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감정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연착륙이다. 물가도 잡혀가는데 소비도 좋다 하면서 붕 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경제가 튼튼하니까 앞으로 연준이 맘 놓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겠네 하면서 비관적인 생각으로 확 바뀝니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날 시장이 떴다가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하고 똑같죠? 간밤에는 아주 꿀물이다 하고 꿀꺽꿀꺽 먹었는데 하루 만에 아침에 썩은 물이구나 하고 막 토악질을 하는 거죠. 그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확 바뀌었다는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먼저 공격하고 나온 것은 얼핏 보면 자국과 타국을 가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심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비구이 위안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가뜩이나 거대한 뇌관인 중국 부동산을 더욱더 앞으로 채권 조달이 어렵게 만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미국이 중국 약점을 신용평가사들을 이용해서 금융적으로 공격했네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죠. 또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분석하면서 오히려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금융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채 시장의 신용도를 흔들고
미국 금융치나 회사채 시장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요, 사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본의 엔캐리까지 해서 시중 유동성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면서 원래부터 연준의 QT, 유럽의 QT, 일본의 엔캐리 위험 등으로 채권시장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미국채 금리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마당에 더욱더 미국 채권 금리를 위로 뜨도록 부채질합니다. 하지만 미국 채권이 아무리 들떠도요,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채권입니다. 흔히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미국이 자기네 국채 매입에 큰 손인 중국이 제발 우리 미국 국채 버리지 말고 좀 사주세요. 애원하고 희망하고. 그래서 저번에 옐런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비공식적으로는 가서 뭔 얘기할 거냐, 중국이 좀 우리 미국 국채 좀 많이 좀 사줘라 하고 뭐 딜을 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사들도 있던데, 미국이 그래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자꾸 화해하고 싶어 할 거다 미국은. 이런 얘기 틈만 나오면 나옵니다. 즉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 버리고 안 사주면 어떡할까 하고 겁이 나서 그러는 것처럼. 이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월가에서도요, 아주 마이너한 의견일 뿐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 저 어렸을 때 들어와서 한참 유행했던 일본의 혈액형으로 성격 보는 거, O형이니 A형이니 하는 그런, 그거 사실은 과학적 근거 아무것도 없고 일본에서 그런 좀 별 뭐 권위도 없는 한 명이 재미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 들어와 가지고는 정말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유행을 했습니다. 요새는 MBTI인가요? 요새 세대들은? 그런 것처럼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뭐 미국이 이럴 거다 하는 거는 웃기지도 않는 마이너한 의견인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마치 뭐 신앙처럼, 교전처럼, 성경처럼 믿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이 막 중국이 미국 국채 안 사줄까봐 너무 막 불안해하고 있다. 참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2013년이나 2015년 이후로 꾸준히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금까지 줄여왔는데요. 이것도 그때부터 뭐 미국 엿되라고 팔아온 거다 이렇게들 해석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중국이 경제가 발전해서 그 당시부터 중국 위안화 가치가 자꾸 강해지면서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기에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네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고, 매번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키는데 그 총알이 필요해서 꾸준히 미국 국채를 팔아온 원인이 더 큽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보니까 언제부턴가 국내 학계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미국 국채를 팔아제껴 왔다 라고 과장 해석한 이유로, 그 밑에 이제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유튜버들까지도 전부 다 그거 그대로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들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중국이 예전에 비쌀 때 사다 놓은 미국 장기채를 이제 와서 싼 가격에 판다는 거는요, 중국 입장으로선 그만큼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논리대로만 해석한다면 중국이 미국 니네 힘들어봐라 하고 자기네가 손해보면서 미국채를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굉장히 손해보면서. 이게 좀 되게 미련하고 웃긴 모습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맹신할 어떤 논리가 못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맹신하고 뉴스에서도 툭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럼 그동안 미국 좆대바라, 죄송합니다. 미국 X대바라고 10년 가까이 미국 국채를 열심히 팔아제껴갖고 지금 미국 국채가 그동안 힘들었나요?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미국 10년물 보면 됩니다. 미국 10년물을 10년치를 보면 돼요. 달봉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10년, 한 중국이 약 2013년, 2015년경부터 미국 국채를 쭉 줄여왔거든요. 이때입니다. 보십시오. 이때부터 쭉 줄여와요. 쭉 줄여오면은 미국 국채를 이 어마어마한 중국이 안 사주고 계속 팔아왔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론대로라면. 근데 어땠습니까? 3.0에서 절대 더 이상 안 올라요. 오히려 이때는 금리가 더 내려갑니다. 중국이 그렇게 팔아도 미국 국채를 사주겠다는 사람이 열심히 더 많이 나타나서 아주 더 비싸게 잘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때는 다시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3.0 안 넘기고 다시 내려옵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3.0을 넘을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보시면 여기 제가 볼게요. 이때부터입니다. 3.0을 넘는다는 거는 이제 진짜로 미국 국채를 예전만큼 안 사줘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요? 여기 보시죠. 2022년 여기 한번 빡 올라갔다가 6월부터 빡 한번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3.5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끌어내린 거죠. 6월부터 올라갔다가 7월달 내리려고 조정하는데 작년 8월부터 도저히 안 돼서 그때부터 빵빵 치고 올라온 겁니다. 작년 6월부터 뭔 일이 있었나요? QT를 시작한 게 작년 6월입니다. 미국 연준이 안 사줄 때부터 대차대조표 축소하면서 양적 긴축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중국이 그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미국 힘들어봐라 하고 미국 국채를 팔았다고요? 아무 영향 안 받고요. 비싼 가격에 잘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를 한번 올려갖고 전 세계 시장을 흔들어 보자 하고 연준이 작전 들어가서 작년 6월부터 미국 국채를 안 사주면서 양적 긴축했을 때부터 지금 3.0을 십몇 년 동안 지키던 상한선 3.0을 넘어서 지금 4.0 시대가 왔고 엊그제는 드디어 4.25까지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이론들의 사람들이 자꾸 언제까지 그 옛날 말도 안 되는 이론들 근거도 없는 것들을 맹신하고 계속 나와서 그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런 얘기를 누가 퍼뜨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미국도 자기네들 국채가 안 팔리면 너무 힘들고 막 그 기축통화의 이점을 사람들이 저처럼 얘기하고 까발리고 자꾸 공론화가 될까봐 가짜 눈물 흘리는 거죠. 이 그림처럼. 미국도 힘들어 하면서 어떻게 금리 국채 금리 올라서 우리 미국 정부 죽겠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 알도 못하고 부잣집 걱정하라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어제 4.258에 마감했답니다. 지금 오늘 얼마인가요? 오늘 지금 어휴 사실이야? 지금 오후 5시인데요. 8월 17일 4.293 거의 4.3이네요. 야, 이번에 미국이 확실하게 맘먹었죠. 중국 한번 터져봐라 하고요. 결국은 미국 걱정할 게 아니라 연대보증, 맞보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세계 채권시장과 그림자 금융에서 기업들의 채권과 회사채 시장의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지금 상대적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경제가 튼튼한 미국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금융적으로 많은 그 준비금을 준비해 놓고 있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다른 나라들의 거기에서 위험 등급이 높은 부채 시장부터 빵빵 터지고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 차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즉 이러한 신용평가사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미국 신용에 대해서 강등하고 뭐 이 난리를 떠는 것은 사실은 미국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비 효과가 돼서 가장 약한 나라의 약한 부채,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들을 위협하는 거고 툭 까놓고 얘기하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격인 거라는 겁니다. 요거 아이고 이거 뭐 저기 그 철권이라는 게임에서 안 되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배를 자기 칼로 찌르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에너지도 확 깎이죠. 그런데 이 기술이 뒤에 있는 상대방을 죽입니다. 지금 미국 채권시장의 상황이랑 이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제 미국 채권시장 국채 흔들리면서 미국 재정적자 어떻게 이 기술을 걱정하는데 사실 이 기술은 중국 죽이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참 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란 걸 이제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금융과 경제의 최정상에서 인류 경제를 그동안 지배하고 통솔해온 경험이 있는 이 서구의 오랜 문명국들은요, 어쩔 수 없이 백인 남성들의 지구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도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이제 유럽에서 미국이냐 막 서로 이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면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지만요, 그래도 그들의 이런 오랜 경험과 먼저부터 일궈낸 금융과 은행 시스템, 기축통화 시스템의 텃밭을 이용해서요, 뒤늦게 이제 열심히 경제와 국력을 키워서 새로운 선진국이 돼보자. 그리고 우리도 한번 새로운 패권국으로 떵떵 살아보자고 새로운 시대를 이양받고 싶어하는 신흥 세력들을 매번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규칙을 정한 자신들만의 게임장으로 불러내가지고요, 이렇게 얼마든지 매번 그랬듯이 헤쳐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지구적 상황을 만담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보시죠. 이런 새로운 신흥국들이 지금 김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김혜수 씨, 정마담이 바로 이런 애들을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키워서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중국 쓰러뜨리듯이 한번 볼까요? 오, 사장님 요즘 사업 잘 되시나봐. 우리 섰다판에 끼지 않을래요? 아이, 창피해서 못하겠네. 다시 한번요. 어차피 넓은 세계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판에 안 끼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 판에 끼면 그리고 이제 우리 판에 끼면 이제 세계의 투자금들이 다 모일 거야. 어차피 하려면 크게 노려야지. 선진국 안 될 거야? 우리가 도와주면 아주 순식간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자본시장 개방하고 달러 자본 투자도 받고 한번 그 맛을 알면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아주 하루라도 그냥 패를 안 만지면 몸에 피가 안 돌고 밥맛도 없고 그럴걸. 꽃입니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사실 열심히 일만 했지, 금융 이런 거 경험이 없어서. 걱정 말어, 김 사장님. 우리 세계은행이 다 컨설팅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돈 없으면 우리 아메리칸 하우스에서 싸게 달러도 빌려주고, 혹시 잘 안 돼도 IMF가 빚도 탕감해주고 신용도 회복시켜준다니까. 그리고 경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 판이 운칠 기삼이야. 아, 또 그런가? 허허허허. 그럼 또 내가 우리 예림이 믿고 건물 담보로 맡기고 한번 해보지 뭐. 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하죠. 아주 그냥 포동포동 살이 쪘어. 자, 이제 슬슬 금리 인상하고 채권 회수해야지. 이제 작업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컸으니까. 뒤늦게 이제 뭐 당해도 이제 그때는 이제 늦었죠. 우리 김 사장님. 아니 잠깐,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달러를 빌려준 놈도, 달러를 빼가는 놈도, 환율시장이랑 국채시장을 공격하는 놈도, 심지어 신용등급 매기는 놈들까지 다 한통속이잖아. 뭐야, 니들 다 짜고 치는 타짜였어? 예림이 급해봐봐. 혹시 장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아, 김 사장 이거 알만한 사람끼리 왜 이래? 오한마 가져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그리고 이거 장 아니야, 사쿠라야. 아니, 예림이 너마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그야 작업하는 데 필요한 총알을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 이제는 기축통화라는 게 더 이상 근본이제가 아니잖아?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겁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부끄럽네요. 좀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아직 좀 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뒤에 이쪽 써놓은 거는 별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아카이브처럼 이제 그때그때 상황하고 제 이제 소감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을 부연해서 적어 놓은 거라서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 많이들 오랜 얘기 또 나왔는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엊그저께 나왔던 서머리 한 번 더 볼까요? 자꾸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지금 마지막 쪽집게 노트니까 한 번씩 더 봐야 되죠. 그 당시 우리가 봤던 게 이거죠. 미국, 유럽, 영국, 일본의 일심동체 채권 유동성 공격은 시작되었다. 여기에 때맞춰 터져준 미국 국채 안정성에 대한 피치사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나와서 제기한 의구심들, 또 무디스가 연이어 고금리와 국채 가격 하락과 관련된 미실현 손실 문제로 상태가 안 좋은 미국 금융권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한 점. 근데 오늘 보니까 피치가 나와서 한 번 더 또 이걸 건드렸네요. 사면타로.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위에 중첩된 문제들로 채권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거다. 그게 증폭될수록 계속 미국의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자극받을 것이고, 이렇게 높아지는 미국 채권 금리에 연결된 세계 각국의 국채와 회사채 시장의 불안도 증폭될 것이다. 이제 뉴스들 자꾸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채권 회수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것부터, 지금 중국 부동산 업계가 일단 한번 얻어맞았죠. 얘네들이 긴장 타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야 중국 쪽에는 더 늦기 전에 뺄 수 있는 거 더 빼고 아예 저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네. 야 신용등급이 C등급이야 하면서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중국의 앞으로 하반기에 뭐 U자형 회복은커녕 오히려 중국의 수출과 내수 경제를 더욱더 왕따시키면서 하반기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더 빠져들겠죠. G7들이 같이 더 공격할 거고요. 결국 그러다 어디선가 부채와 자산 버블 문제가 중국에서 터질 거고, 중국에서 안 터져서 비슷한 다른 나라 어디선가 터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주식할 때가 아니다. 그 이전에 채권금리가 계속 높아지면은 채권 괜찮은데 엄청 싼데 사볼까 하고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서서히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거고, 그게 아니고 뭔 일이 크게 터져도 그때는 야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그때는 달러가 한번 쭉 쏟았다가, 그러다가 또 미국 채권도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 채권은 그래도 안전하네 하고 전부 미국 채권으로 다 몰리겠죠. 이런 식으로 국제 불안과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는 자꾸만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부채 한도 말소를 주장하면서 경제 위기마다 해결사를 자처해온 제이미 다이먼의 상대적 입지를 부각시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무시할 수 없는 열심히 세팅해 놓은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에너지 원자재 곡물가의 변동 움직임들은 점점 커지니까 연준은 여기에 맞춰서 야 미국 경제 이렇게 튼튼하니까 인플레 안 잡혀가니까 금리 한번 더 땡기자 하고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채권 금리는 영향받고 국제시장이 흔들거리면서 세계 각국의 중국의 부동산 부채나 이런 것들이 빵빵 더 터질 수 있게 한 번 더 충격을 줄 준비까지 해놨다. 오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랫동안 얘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